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더니 정말 제가 마음속 깊이 있던 말을 누군가 대신해서 해준 게 아닐까 싶은 말이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째를 뵙고 어느 대한민국 가정주부들처럼 처음에는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으니 처음에는 전 다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위를 둘러보니 이건 일상적인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시댁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모는 당연했고 매번 사고만 치는 막내 도련님, 제 것만 챙길 줄 아는 큰 신우,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절 믿어주는 남편 하나 믿고 연년생 둘째까지 낳아 잘 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대기업 회사 제조공장을 다니며 고졸이라는 학력에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월급 받아가면서 일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무렵에는 그 직장에서 나와야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작은 분식점을 열어서 운영했을 정도로 잘해보자는 생각이 참 많았죠. 제가 이렇게 살 동안 친정은 뭘 했냐고요? 어려운 딸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냐 하시겠지만 그럴 만도 했다고 전 생각해요. 친정에서는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부모님은 계획도 없이 생긴 첫째를 낳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남편을 보며 매번 저런 놈팡이 자식한테 저를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버티던 분들이셨죠. 어찌 보면 이때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는 게 제 삶에서는 정말 옳았던 결정이다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의 반대에도 제 뱃속 아이 지키고자 제 남편과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상태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과의 사이는 시들시들해지고 말았죠. 그래서 내 가족은 이제 시댁 사람들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욱 시댁에 매달리며 어떻게든 잘 보이겠다고 안달이 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집안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은 저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더군요. 하늘도 무심하게 하필이면 둘째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는데 당시 그 장면은 아직도 꿈에 한 번씩 보일 만큼 끔찍했죠. 그때 둘째의 목숨이 끊어졌다 생각할 정도의 큰 사고였거든요. 그러나 더욱 문제인 점은 제가 버는 벌이로는 둘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편에게 부탁하니 자기도 돈이 더 이상은 없다고 오히려 애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당시 둘째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는데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기도 했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당신이 애를 제대로 학교까지 데려다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일을 이제 와서 나보고도 책임지라 돈 내놓으라 말하는 거 아니야. 과정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애가 저렇게 다쳐서 누워있는 마당인데 어떻게든 돈을 구해온다는 게 그게 가장이 할 노릇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 잘못 따질 군번이냐고. 전 남편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남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아등바등 두 아이 잘 먹여 살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제가 더 집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시간의 결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제가 다시 손을 뻗을 곳이라곤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밖에 떠오르지 않더군요. 정말 굳은 결심 끝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제 기억 속에 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안색도 좋지 않고 살이 빠진 것 같았죠. 나이가 든 태가 역력해서 오랜만에 본 그 모습에 뭔가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은 원래도 부지런하게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집을 찾지 않는 사이에 큰 소농장까지 운영하시고 계셨으니 제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무심했었는지 이때 정말 크게 깨달았답니다. 아무튼 둘째 때문에 찾아갔던 터라 전 잘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려 노력했죠.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해도 되려나 싶은 마음에 힘들었지만 조심스레 입을 열어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눈물을 보이며 왜 이제야 찾아왔냐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이 미련한 거사.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이 엄마 아빠부터 찾질 않고. 우리가 그때는 너한테 너무 단호하게 굴었어. 그 뒤로 생각 정말 많이 했다. 너희 아빠도 지금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 줄 아니? 그래, 둘째가 사고를 당했다고? 어서 가자. 우리가 그 문제는 해결해 줄 터이니. 부모님의 도움으로 둘째는 힘겨운 수술 몇 차례 끝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희 가족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때문에 병원을 오가는 생활이 제법 길었는데 그 사이 시댁의 시선은 전보다 싸늘해져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죠. 전 화가 났어요. 둘째 수술비를 지원해달라 시댁에 말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도 여유가 없다면서 제 말을 일절 무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혼 전이었던 둘째 신우는 자기가 애를 낳았다가 우리 둘째처럼 결함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며 제 앞에서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신우와 매번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듣는데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가족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러면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보고도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난 있는 사실 말했는데 동생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애만 잘 데려다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인가요? 제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들은 내가 도움의 손길 한 번 내밀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주제에 무슨 말을 내 앞에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동생도 사람이라면 생각 좀 해봐. 저기 조그만 조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배 쫄쫄 굶으면서 살기라도 했어야 한단 말이냐고. 정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줬던 것들 도로 다 뱉어내시든가요. 언니는 둘째 수술하기 직전까지도 저한테 돈 좀 빌려달랬던 사람 아닌가요? 저한테 빌려갔던 그 돈들은 언제 갚을 예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둘째 수술했을 때 돈 걱정으로 얼마나 안달이 났었는데. 어머머머, 얘 좀 봐라. 자기가 나 힘들다면서 선뜻 빌려줬으면서 왜 지금 돌려달라 난리야? 참나, 내가 더러워서 그 돈 갚아줄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작은 신우는 당당하게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을 방문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른 내빼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결국 본인 입으로 말한 기일까지도 돈을 갚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작은 신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니 이게 가족간이라서 고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말도 들었죠. 원래 배우자 직계 존속은 고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는 어떻게든 말로 해결하세요. 왜 가족들끼리 그렇게 싸웁니까? 제가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통했던 걸 어떻게 하란 건지.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저는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제 작은 신우는 저 보란 듯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겨우 아껴가며 아등바등 사는 저를 우습게 보곤 했다고요. 정말 세상이 너무 억울해서 살기도 싫을 정도였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경찰서를 나온 그날 이후 전 그냥 잊고 살자 싶었어요. 언젠가 제 돈 돌려주겠지 싶은 생각만 하며 제 눈앞에 있는 딸 둘을 보며 참으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는 어디서 제가 경찰서 가서 작은 신우를 고소하려고 했단 말을 들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당당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너 우리 작은 딸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했다면서? 네가 뭔데 우리 집 귀한 애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그래? 너 미쳤어? 지금 온 동네방네 쫙 소문이 나서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럼 이게 사기 아니고 뭐예요? 어머님, 저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벌써 작은 언니가 제 돈 들고 간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전 그 돈 한 푼도 받지도 못했어요. 가족끼리 늦어질 수도 있지. 그새를 못 참고 이런 일을 만들어? 아무튼 너 당장에 우리 집 가서 작은 딸한테 사과해라. 걔가 지금 얼마나 안색이 안 좋은 줄 아니? 너 때문에 잘 먹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고? 그래요? 잘 됐네요. 저 말이에요. 어머님 집안 장남하고 결혼해 애 둘까지 낳아서 지금까지 시댁 가족들 비위 다 맞춰가며 그 집안 뒷바라지까지 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죠?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매사당당하냐고요? 뭐? 너 그게 이 시어미 앞에서 할 소리야? 그리고 딸 자식 둘 낳아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우리 집 장남이랑 결혼을 했으면 남자애 하나라도 더 낳든가. 거기에 하나는 불구를 만들어 놓고선 큰 소리도 칠 만한 사람이 쳐야지. 너무 억울하더군요.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이 집안에서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시댁에 쏟은 제 정성이 아까워 죽을 판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지금까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남편이 그들이 응징하길 바랐어요. 그래도 이 집안 가장이라면 어떻게든 해결은 하지 않을까 싶었죠. 어찌됐건 남편도 돈 아까운 줄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신 왜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참아놓고 이제 와서 꺼내는데? 다 당신이 우리 집에 하고 싶어서 당신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어째 둘째 수술할 때 돈 없다 하더니 전부 우리 집에 몰래 퍼져놓고는 내가 뭐 나 좋자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돈 뜯어간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아, 됐고. 이미 지나간 일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괜히 엄마한테 목소리를 왜 높여? 그냥 참고 넘어가도 되는 일을. 아까 엄마가 전화 와서 펑펑 울면서 하던 말이 겨우 이것 때문이었냐? 뭐? 겨우 이거? 당신 귀에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겨우 이거로 들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남은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그대로 생을 마감할 뻔했어. 그리고 걘 당신 자식이기도 해. 그런데 아빠 되는 사람이 그런 정신머리를 가져? 말이 된다 생각해? 남편은 그저 제가 참고 넘어가지 왜 일을 사서 만드냐며 한숨 푹 쉬고 잔소리를 하는데 더 참아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로 큰 소리가 오갔죠. 그날 밤에 아이들이 제 옆에 와서 엄마 괜찮아? 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이라고 저한테 이런 일이 있던 사이 제 친정 부모님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 온 제 오빠는 한참을 뜸들이더니 부모님 몸이 편찮으시다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부모님 건강이 영 좋지 않아. 내가 수도권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주겠다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면서 본인들 여기서 지내겠다 떼를 쓰시지 뭐냐. 막내, 네가 전화해서 잘 타일러봐. 두 분 다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무리하려고 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설득해볼게. 오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 잘 마무리하고.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빠한테 이런 전화까지 오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건강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 구해주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니 머뭇거리시다가 알았다 하셨죠.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서울에 부모님이 살 작은 집을 찾아서 마련해드렸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더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끝내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잠시 머물기로 했죠. 이젠 남편의 시댁 보호하는 태도에도 신물이 났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하던 태도도 겨우 3년이 넘지 않기도 했고 아이 둘이 아직 어릴 때는 새벽마다 울면 시끄럽다며 저한테만 독박 육아를 시킨 것도 있었죠. 아무튼 이런 남자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면 제가 죽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 맡겨뒀다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밥 하나도 자기 손으로 차려 먹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 혹시 나 그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애들도 같이. 왜? 집에 무슨 일이길래 애들이랑 같이 이 집에서 지낸다 그래? 혹시 홍서방이 너 괴롭히니? 정말 그 인간이 날 괴롭히는 건 아닌데 상황이 좀 그렇네. 나 그 인간이랑 지금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애들은 내 밑에서 키우고. 그래? 서울에 연고지도 없는데 일단 들어와라. 우리가 네 말 듣고 서울에 잘 왔네. 어쩐지 네 말을 듣자마자 그냥 올라오자 싶더라니. 엄마는 내가 이혼한다는데 반대도 안 해? 다른 집 보면 좀 더 같이 살아봐라 그런 소리 한다던데. 에휴, 네가 어련히 고심해서 결정했으려니 하는 거지. 너 어렸을 때부터 똑 부러지는 애였잖아. 우린 언제나 널 믿는다. 너 그렇게 결혼하겠다 했을 때는 홍서방이랑 인간이 너무 질이 나빠 보여서 그랬던 거지. 그래도 잘 살 거라 믿었건만. 친정 부모님은 흔쾌히 저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 주시더군요. 게다가 시댁보다 오히려 손녀들 오래 본다며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같이 지내면서 엄마가 요 근래 행동이 이상하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죠. 엄마, 오늘 점심 반찬은 엄마가 좋아하는 부침개야. 빨리 와서 점심 먹어. 그날도 평범하게 부모님 점심을 차려드릴 때였어요. 부모님의 말에 제가 하던 분식집은 잠시 쉬기로 하고 저도 심신을 좀 회복하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야? 누가 누구더라 엄마래? 우리 지수 어디 갔어? 우리 큰딸.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고개가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타이르듯이 말했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엄마 막내딸 지연이잖아. 엄마가 낳은 엄마 막내딸. 그렇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엄마가 아빠는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리 늙었어? 당신 맞아? 하면서 의심하시긴 했지만요. 아무튼 아빠가 잘 타일러서 방에 들여보내고 조용히 아빠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뭘 까먹었다. 핸드폰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놓고 왔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내가 치매 검사 같이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싫다면서 바락바락 대들더니 그럼 엄마가 예전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셨단 말이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러신 거냐고. 나도 눈치챈 건 얼마 안 됐다. 너희 엄마가 평소에도 워낙 깜빡거리고 다니잖니.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상하게 엄마 행동에 불안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병원을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니 이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 안 그래도 치매 검사 같이 받아보자고 했는데도
본인이 한사코 거절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더군요. 말을 하면서 아빠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걸 보자 더 이상 뭘 물어볼 수도 없었죠. 저는 당장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가족들과 진지한 이야기 끝에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자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가족이 있고 집에 아이들도 있으니 모시고 살기도 힘들고 차라리 오히려 전문가들 있는 요양원에 모신 다음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처음엔 이런 의견에 반대할 것 같았던 사람, 아빠도 그런 저희들 결정에 별 말을 안 하셨죠. 아니요, 오히려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너희 엄마도 늘 입에 담고 살던 게 너희들 괴롭히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어. 다 늙어서 이렇게 자식들 등에 업혀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 다만 요양원 보러 갈 때는 나도 꼭 같이 가서 보겠다. 그건 괜찮지? 아빠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였죠. 물론 저희 삼남매가 웬만큼 좋은 곳으로 모시긴 하겠지만 아빠도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아빠와 함께 요양원을 보러 다녔고 그동안은 방문 선생님이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게다가 제정신이 된 엄마도 본인이 자식들 괴롭히기 싫다며 저희 결정을 흔쾌히 찬성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요양원을 결정해 엄마 모시고 나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하시던 농장은 그간 오빠가 운영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오빠가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라 생활비 조금 더 보태는 것으로 마무리를 봤죠. 그리고 아빠 모실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았기에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막내 너한테 너무 큰 짐을 맡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이랑 사이도 그렇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이혼 준비 중이라고. 그리고 너 애 둘을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야, 너는 무슨 애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냐?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야 해. 알았지? 네 옆에는 항상 나랑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언니 오빠는 애 둘이랑 같이 괜찮겠냐며 계속 저에게 물었지만 오히려 그간 불효한 것도 있으니 이 기회에 아빠한테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라도 갚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죠. 게다가 오히려 언니 오빠의 이런 다정한 한마디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됐기에 지금 상황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뒤에는 엄마 계신 요양원 가까운 곳에 아빠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았죠.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도 이제 이 상황에서는 생업을 놓기도 힘들고 이젠 정말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께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집을 보고 다니던 중 아빠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 많이 바쁜데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다. 혹시 오늘 이 집 본다는 사람이 이사라도 오기로 했니? 웬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집으로 들어와서 가구며 가전제품 모두 바꾸겠다 난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집으로 빨리 좀 와줄래? 아빠의 말에 저는 같이 집을 보러 다니던 오빠에게 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같이 가자고 했고 오빠와 급히 차를 몰아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주친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바로 친정집 중앙에 시모가 떡하니 서서 사람들 시키며 물건들 놓으라 인부들을 이리저리 시키고 있지 뭐예요? 저는 순간 눈이 핑 돌아가 당장에 그런 시모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대체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고 있냐고요? 당신이 대체 뭔데? 너란 애는 그깟 말싸움 좀 했다고 집 나가서 친정으로 홀라당 가버렸다며? 너 소식 들었지? 이번에 우리 작은 딸 결혼하게 됐다. 그런데 집이 알아보니까 워낙 비싸지 뭐냐. 그런데 내 귀에 사돈이 요양원 들어갔던 소식이 들리지 않겠어.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어차피 사돈 요양원 들어가서 이 집 빈다면 그냥 우리가 좀 쓰자. 그래서 저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남의 집에 혼수용품을 장만하셨다.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쓴다만다 하세요? 이 집은 엄연히 저희 부모님 앞으로 된 부모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벌써 내놓은 지 오래고요.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 작은 신우가 이제서야 제 짝 찾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처분해? 누구 마음대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딱 봐도 제가 외출한 틈을 봐서 일을 저지르려 했던 게 눈에 딱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뻔뻔하게 나오는 시모를 보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군요. 지금 제 돈도 안 갚은 사람들에게 제가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체면이란 게 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그렇게 든 언니가 결혼도 못하고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동생 돈 빌려서 쓴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머머머, 얘 좀 봐라. 지금 누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지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 못했으면 말을 마라. 가족이란 사람한테 이런 작은 것도 못해줄 만큼 쪼잔해서 어떻게 사니? 사돈 내는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제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말하니 오히려 혀를 차며 제게 떵떵 큰 소리치는 시모. 저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런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당신 장남이란 놈이랑 제가 이혼 소송으로 갈라서는 마당에 그런 말이 나오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제가 시댁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생각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뭐?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어차피 소송은 소송일 뿐이다. 게다가 이혼도 쉽지 않다며. 내 아들이 싫다고 하면 너도 이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굴고도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얌전히 이 집 우리 작은 딸한테 양보해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옆에 서 있던 오빠가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시모에게 말했죠. 그래도 제 시댁이라고 예의는 차린 채로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니 그렇게 못하겠네요. 당신, 지금 몸 성한 채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그 입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듣자 하니 어떻게 제 소중한 동생한테 그따위 말을 하세요? 아주 끼리끼리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아주 남매끼리 똑 닮았네. 버르장머리하고는. 어른이 말하면 그저 네 하고 대답이 날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길어? 정말 저한테 어른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시면 본인 행동거지나 똑바로 하시든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왜 이혼 못합니까? 제가 이혼할 때까지 제 동생 도와줄 겁니다. 지금 보니 당신 집안 아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2번 다시 이 집안에 얼씬거릴 생각도 마세요. 오빠는 단번에 시모와 일하는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아 주었죠. 남편이란 인간은 시모가 오면 제 엄마라고 감싸기 바쁘더니 그간 가족 간의 정은 없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마음은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지. 하지만 오빠의 이런 경고에도 시모는 계속 저와 아빠를 괴롭히더군요. 허구한 날 자기 시간만 되면 자꾸 찾아와서 혼수용품들 다시 도로 내놓으라며 이렇게 계속 이동시켜서 흠집도 났지 않느냐며 저희한테 책임도 지라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가구 옮긴다면서 집에 있던 살림들 건드리는 바람에 집안 곳곳에 생긴 흠집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모고 뭐고 이판사판으로 한판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를 말리는 아빠 때문에 저는 시모의 어이없는 그 말에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만큼은 아빠가 밉더라고요.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왜 듣고 참아야만 하냐고 말이죠. 지금은 아빠 말 들어. 저런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이 없으면 꼼짝도 안 할 사람들이다. 지금 잠시 동안은 참자.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아빠의 이런 말에 저는 의아한 마음도 들었지만 원체 빈말은 안 하던 사람이라 그런 아빠를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소송 재판날이 다가왔고
저는 왠지 모를 초조한 마음에 쉽게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제가 이번 소송에 찾아간 변호사가 시댁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남편의 태도와 아이들 양육에 소홀히 했던 점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승산에 대해서는 저쪽,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과 증거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판날 아침에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죠. 눈앞에 판사님께서 남편이 그래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겠다면서 내민 증거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말이에요. 저는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이혼 소송에 지면 이후에 하는 이혼 소송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온통 맴돌았으니까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하던 그때 증인석에 아빠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왜 저기에 어떻게 아빠가 왜 증인석에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눈을 껌뻑거리고 있으니 변호사가 저를 툭툭 건드리며 눈빛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말해주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 이젠 그저 묵묵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판사님, 저는 제 딸을 사랑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 파렴치한 자식과 제 딸이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제가 가져온 증거자료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판사에게 자료를 건네주자 판사의 얼굴 역시 갑자기 딱딱히 굳더군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분위기가 반전되어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 웃기게도 말이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돈이 궁해졌다고 해요. 왜냐고요? 늘 돈을 벌어다 생활비를 대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최소한의 월세 정도만 대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 지갑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아빠는 엄마 요양원 가는 길에 남편이 보이기에 후레자식이라도 인사는 해야지 하는 마음에 다가갔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모습이 영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남편의 주변을 맴돌고 남편과 친하다는 사람 수색해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도 혹시 저놈이 딸을 두고 바람이라도 났나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남편의 주위를 돌면서 남편의 행동거지를 살펴봤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놈 자식이 너와 핏덩이 같은 자식 둘 놔두고 어떤 여자랑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아주 뻔뻔하게 말이야. 그런데 그놈 주변을 맴돌다 보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거든. 그게 말이다. 저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자기가 물려받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지 뭐냐. 그래서 그 사람 잡고 물어봤지. 저라도 아빠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외간 여자와 함께 있으니 저 역시도 눈이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빠는 침착하게 남편의 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끝내 남편이 사람들에게 저희 부모님 농장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놈이 글쎄 별거하고 있는 주제에 네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농장 담보로 사람들한테 돈까지 빌리고 다녔다지 뭐냐. 세상에 사람이 어쩜 그리 뻔뻔한지. 그리고 그 소문이 내 친구 귀까지 들어갔더라. 친구놈이 하루는 전화까지 와서 나한테 정말 그 농장 홍서방한테 넘기는 거냐면서 말이야. 지금 내 농장을 두고 분위기가 흉흉하다면서.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빠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였어요. 큰 거 한 방을 터뜨려야 한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당연히 상당히 많은 위자료를 제게 건네줘야 했죠. 재산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것들을 전부 다 되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매달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도 신청했으니
남편은 아마 몰라도 지금처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쓰며 살 수 없을 것이 분명했죠. 원래도 그리 부지런히 돈을 벌던 사람은 아니었으니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만큼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혹시라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후 제대로 된 돈을 제게 갚을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시몬은 이런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자 얼른 저를 붙잡고 애원했죠. 얘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던 사이인데 이 정도 일로 이렇게 집안 뼈대까지 다 긁어가야겠니? 우리 한 번만 봐주라. 얘도 괜히 사기치고 싶어서 치고 다녔겠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네가 궁지로 멀었으니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다고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세상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보세요. 어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착실하게 벌고 사는 사람은 그럼 왜 살아요? 왜? 그 뒤로도 시몬은 아빠와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집까지 어떻게 찾아냈는지 찾아와서 싹싹 빌었는데 이제는 전 남편이 아니라 다른 이유까지 말하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더군요. 왜 제가 제일 앞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들 하시나요? 작은 신우가 저한테 돈을 자주 빌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거 왜 참고 있었나 했을 텐데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들 전부 차용증으로 증거를 미리 다 남겨놨죠. 게다가 시댁에 돈을 빌려줬던 게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시모나 큰신우 역시도 생활비 핑계 대며 빌려간 돈이 제법 있었고 막내 도련님이 사고쳐서 메꾼 돈들이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갔거든요. 전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말도 마세요. 일하라고 밖에 보내면 어떻게 잘렸는지도 모르게 일자리 하나에 진득하게 붙어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 때문에 참고 지금까지 살았지. 사람들은 저더러 다 보살이래요, 보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제가 왜 나이에 맞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돈에 허덕였던 게 다 이해가 가시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랑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제 시간들이 아깝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과 이혼 후에는 이런 것들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돈이 들어도 소송을 다 걸었습니다. 오빠 아빠도 저를 도와주겠다 나서니 이참에 제대로 다 정리해버리자 싶더군요.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됐으니 사정 봐줄 필요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민사로 돈만 받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이번에 제 재판을 도와준 변호사님이 이건 가족이라는 핑계로 채무관계를 기망한 게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이혼도 한 마당이니 말이에요. 게다가 저랑 전 남편이 이혼한 이유 중에 지분이 그게 가장 크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해달라 했죠. 그러자 시몬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제 가게까지 찾아와서 남들 눈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살려달라 싹싹 빌더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간 제가 당했던 고통에 괘씸해서라도 전 합의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얘야, 그래도 우리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소가 웬 말이야.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라. 그러면 그 돈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서 다 보내주겠다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 다 길거리로 내몰 작정이야. 제가 왜 그쪽 집안 사정까지 다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제 등 치려고 했던 거 아니세요? 아무튼 제가 말한 시기까지 돈 조금이라도 덜 갚으면 협의금 뭐도 없으니 알아서 처신하세요. 시모에게 속에 있던 말 다 내뱉으니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더군요. 그렇게 저를 괴롭혀댈 때는 언제고 게다가 매번 돈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가족끼리 하면서 이야기 주제 모른 척 돌리기나 하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걸 보니 진작에 이럴 걸 싶더군요. 시몬은 저를 찾아온 이후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제 통장에 제가 말한 날짜까지 돈을 보냈더군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지금까지 빌렸던 돈보다 턱없이 모자라기에 저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내 돈 당장 갚으라. 안 갚으면 이대로 고소 진행할 거라고. 그러자 그제야 시몬은 울면서 자신이 살던 집까지 처리하며 제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아주었죠.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세상에, 아이고. 네가 이렇게 우리 집을 말아먹을 년이라면 내가 내 아들 내주지도 않았을 거다. 딸 자식만 낳은 며느리 뭐가 좋다고 내가.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잘나신 아드님이 사기치고 다니시는 걸 구경만 하시고 계셨어요? 저 같으면 저한테 그냥 싹싹 빌면서 이전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사과부터 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질 않는담? 뭐라고? 너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아들이 나오기만 하면 너 같은 애는 진작에 끝이라고, 끝! 두고 보라는 사람은 아주 무서워 죽겠네요. 그냥 저한테 협박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 잘난 아드님이랑 같은 방에 넣어드릴 수 있는데. 저만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아주 속이 꼬이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이제 가족 사이도 아니고 남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는 아주 울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참 웃긴 사람들 아닙니까? 갚을 돈으로는 자기들 유흥이나 생활비로 다 쓰면서 돈 갚으라고 하니 그제야 뻘뻘대면서 자기들은 돈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는 꼴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으로 해결하자 하니 그제야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는 이 모습들이 말이죠.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남편은 당연하게도 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기친 금액만 자그마치 억에 가까운 돈이더군요. 간도 참 크지 않나요? 어떻게 그 돈들 다 갚으려고 사기를 치고 다녔을까요? 정말이지 제가 이런 사람과 10년이 넘도록 살을 부대끼며 살았다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전 아이들한테 아직 아빠가 죄를 저질렀단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딸들은 학교를 잘 다니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전 남편의 이야기가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 떠돌까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죠. 세상이 참 무섭잖아요. 자식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것 없는데 괜히 부모님이 잘못한 일로 학교에서까지 친구들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사실이요. 정말 새삼 저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녔던 건 아닌지 반성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전 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돈을 빌려간 기간에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처럼 짤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제 돈도 다 받았겠다. 이 기회에 전 남편 집안과는 그대로 연을 끊었고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이렇게 되니 다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속이 편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이랑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서 속이 아주 시원하다. 그놈이 내 농장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녔던 것만 생각하면 아주 민망해서 원. 게다가 애 아빠라는 사람이 사기가 뭐냐 사기가. 그러니까 말이야. 난 그 사람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미련하게 열심히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속상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렇게 크게 되어보면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렇게 깔끔한 마무리 뒤 저는 지금 엄마 요양원 근처에서 작은 집을 얻어서 아빠와 함께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학교 다니면서 밝은 얼굴로 다니는데 이웃 주민들이 저희 애들 너무 보기 좋다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전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속으로 애들이 아빠 찾으면 어쩌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아무튼 속이 조금 싱숭생숭하더군요.
엄마의 상태는 여전하시지만 전보다는 치매 증상이 많이 완화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빠만 알아봤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오빠도, 언니도 다 알아보고 저희 딸들도 가끔 놀러가면 귀염둥이들 놀러왔냐며 좋아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이런 상태를 잘 알려주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은 좀 두렵네요.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잘 설명해줄 방법이 많다던데.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에게 그저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서 가끔씩 기억을 깜빡깜빡 하신다 하고 말해둔 상태예요. 어떻게 제 사연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빠 말로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꾹 참고 살았다는데 저는 절대 참지 못해서 괜히 아이들 아빠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닌가 싶은 걱정도 간혹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일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라도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항상 옆에서 저를 바라봐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언제나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늦은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차피 후회하는 시점은 이미 늦었고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니 말이에요. 2024년 새해가 청룡의 해라죠? 올해는 용의 기운 받아서 더욱 힘찬 한 해 보내보자고요.